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그리 오래 안 살았지만 여자로서 겪지 말아야 할 일을 두 눈 뜨고 지켜보았네요. 조선시대의 미신의 남편까지. 제 사연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초반의 어린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가끔 주변에서 장명소를 갔다 왔다는 둥 점집을 갔다 와서 태기를 잡아왔다는 둥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저는 한숨부터 나옵니다. 태길은 말 그대로 출산날을 듣는 것인데요. 그날에 아이를 낳아야 아이가 건강하고 무탈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시모가 그런 걸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말 들어라. 내가 할머니인데 애 잘못되라고 그러겠냐?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게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시누이나 시아버지는 저를 잘 챙겨주니 남편만 괜찮으면 그냥 살아야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여보, 한 번만. 남편은 금전적으로도 허튼 짓을 했고 이성 간에도 허튼 짓을 해서 저를 아주 나락으로 떨어뜨렸지요. 갓난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화가 납니다. 내가 왜 그런 인간을 만났나 싶으면서요. 남편과 저는 인력사무소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사무소에서 일하는 상담원이었고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온 고객이었죠. 상담을 통해 남편에게 일자리를 챙겨주고 여러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사귀는 동안 남편은 시종일관 사랑꾼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모가 있었지요. 시모는 신점, 사주 이런 것들을 참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의 운세 같은 것도 엄청 찾아보곤 했지요. 그런 걸 즐겨보는 친구들이 주변에도 있지만 그저 재미로 보는 경우가 많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과 사고가 제 인생에 그렇게 강하게 관여할 줄은 몰랐지요. 결혼을 하고 2년이 지나서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남편은 임신 소식에 뛸 듯이 기뻐했고 시댁과 친정도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장명소에 찾아가서 아이 이름을 알아봤고 출산 날까지 받아왔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출산날은 당연히 병원에서 상태를 보고 알려주는 게 아닌가 싶었지요. 태길이. 이름은 태길이고 이 날짜에 아이를 낳아야 애가 건강하고 무탈하게 살면서 큰 인물이 된다고 하더라. 어머니, 아이 출산은 병원에서 상태를 보고 그날에 낳아야죠. 아니다. 절대 이날에 낳아야 한다. 귀한 아이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 선조들도 다 이렇게 날을 정하고 애를 낳았어. 시모는 무조건 정해준 출산일에 낳아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었지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거 잘 믿잖아. 적당히 들어두는 척하고 병원에서 말하는 날짜에 입원해서 나으면 돼. 이름도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절대 태길이란 이름으로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요. 수많은 예쁜 이름이 널렸는데 왜 하필 그런 이름으로 지어야 하냐고 따졌더니 남편도 이름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엄포를 놓는데 어이가 없어 저는 따로 알아둔 예쁜 이름들로 할 거라고 했죠. 내 말 들어라. 내가 친할머니인데 애 안 좋은 소리 하겠냐? 엄마가 돼서 애 위할 줄을 몰라. 아이 이름은 부모인 저랑 남편이 짓는 거죠, 어머니. 제발 그런 이상한 곳에서 들은 이름이랑 날짜랑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고집? 다 내가 너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고집이라니? 시모는 언성을 높였고 저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다행히도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대화가 통하고 시모와는 달랐습니다. 제발 애들 알아서 이름 짓게 하라고 시모를 말렸지요. 특히 시아버지는 일전에 전 보고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돈 날린 게 몇 번이냐며 애들한테까지 그러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시아버지의 호통에 시모는 입을 다물고 더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 엄마 그만 좀 해. 그거 매번 알아올 때마다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거 따라서 안 하는 애들 다 멀쩡히 잘 커.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말도 몰라? 시아버지와 시누이의 잔소리에 시모는 결국 꼬리를 내렸고 그날 이후 다행히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모는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출산에 임박해서 친정을 오가며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어딜 갔냐는 겁니다. 친정에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으며 쉬고 있다고 했더니 자기가 만난 반찬들이랑 이것저것 해왔으니 돌아오라는 겁니다. 음식까지 싸들고 왔다는 말에 바로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 반찬이든 뭐든 딱히 싸주지도 나르지도 않던 시모였습니다. 결혼 초반에야 남편은 본인이 해준 반찬을 제일 잘 먹는다고 해서 가져왔지만 제가 음식을 잘 먹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번엔 저를 위한 음식을 해왔다고 해서 조금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날부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시모가 온 것이 마냥 편한 것이 아니라서 조금 눈치는 보였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서 요리도 하고 끼니도 챙겨주시고 하니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정도 돼서 남편은 출근을 하고 저는 안방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웅얼거리는 통화 소리가 들리는데 얼떨결에 눈을 뜨니 화장실이 가고 싶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고 나온 순간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지금 자고 있어요. 화장실로 가려는 순간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대체 누구와 통화를 하나 싶었지요. 안 그래도 출산일 맞춰서 데려가려고 와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우리 손자 아주 귀한 사람 만들려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시모가 집에 와서 저를 계속해서 케어하는 이유를요. 전화를 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존대를 하는 걸 보면 시댁 식구들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출산일을 내려준 그 요상한 사람이 아닌가 싶었죠. 결국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와 있는 이유가 출산일 때문이었다고요. 남편은 걱정 말라며 자기가 알아서 말릴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몸조리나 잘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보다도 더 빠른 어느 날 밤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 생각했고 급하게 남편을 깨워 출산 가방을 싸게 했습니다. 미리 싸뒀어야 했는데 그렇게 일찍 나올 줄은 몰랐기에 정말 정신없이 이것저것 챙겼죠. 그런데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아이 방에서 자고 있던 시모가 들어와 묻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 지금?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출산 가방 싸고 있어요. 지금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절대 안 된다. 아직 출산일이 멀었는데 애를 낳는다니. 바로 막아서는 시모의 남편과 저는 표정을 구겼습니다. 배가 아파서 애가 나올 것 같다 싶으면 당연히 낳아야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했지만 시모는 행패를 부리듯 남편을 말렸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은 지금 간다고 해서 바로 낳는 게 아닐 수도 있다며 시모를 달랬죠. 그러나 대화는 통하지 않았고 저 또한 시모를 어떻게든 말리려 했지만 배가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해서 지금 산통의 느낌이 온다고 하는데 시모가 바로 핸드폰을 빼서 꺼버리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시냐고 따졌더니 절대 출산일을 지켜야 한다며 그냥 지나가는 통증일 거라는 겁니다. 핸드폰을 가져가서는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시모에 저는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막상 제가 아프면 그래도 못 이기는 척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모는 막무가내였죠. 남편이랑 시모가 실랑이를 하고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사이 남편 핸드폰을 몰래 챙겨서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좀 어떻게든 해서 데려가시라고요. 상황 설명을 했더니 시아버지는 놀라서 바로 가겠다며 전화를 끊으셨죠. 그대로 친정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얼마 뒤 집으로 찾아온 시아버지의 모습에 시모는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네가 불렀냐? 언제 부른 거야?
이거 놔라. 이거 놔. 시아버지는 시모를 붙들어 세우고 얼른 짐 싸서 병원에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가서 상황 보고 연락을 달라고요. 시모는 죽어도 못 보낸다며 노발대발했지만 시아버지의 호통과 제압한 손에 움직이지도 못했지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전쟁을 치르며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담당 선생님이 출산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정일에서는 10일 정도 빨랐고 출산일에서는 2주 정도 빠른 상태였습니다. 힘겹게 출산을 했고 아이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지만 몸 상태나 건강은 아주 좋았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해서 다행이라 생각했고 출산을 했다는 소식에 친정 식구들은 너무나 다행이라며 저를 챙겼지요. 그러나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시모는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습니다. 애가 너무 빨리 나왔다. 그만 좀 해. 엄만, 제발 초치는 소리 좀 그만해. 언니가 이렇게 고생해서 낳았다는데 그딴 소리를 하고 싶어? 시아버지는 물론 신호일 동안 짜증을 내며 눈치 좀 보라고 소리쳤고 저희 집안 식구들은 시모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출산을 한 뒤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갔고 4주 동안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면서 생각보다 젖이 잘 나와서 배근 채울 수 있겠구나 싶었죠. 4주가 지나고 집으로 돌아가 아이를 케어하는데 점점 모유 양이 줄어들더라고요. 단모를 하고 그냥 분유를 먹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부모님이 와서 저를 챙겨주셨고 시댁 식구들도 와서 아기를 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유를 타자 대뜸 시모가 묻는 겁니다. 모유 수유하는 거 아니었냐? 조리원에서 모유 수유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모유 먹이다가 전 양이 적어서 그냥 분유 먹이기로 했어요. 양이 적어서 분유를 먹인다니. 먹일 수 있을 때까지는 먹어야지. 시모가 불같이 화를 내며 모유의 중요성과 왜 모유 수유를 해야 하는지 연설에 가까운 말을 늘어놓는데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결국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화를 내셨죠. 사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애라고 계속 모유 먹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니, 안 나오면 제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나오는데 양이 적어서 그런다잖아요. 시모와 엄마가 싸우는 소리에 제가 두 분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모유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적게 나와서 애가 답답해 울어버린다고요. 조리원 측에서 다 상담을 받았고 분유를 먹이자고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따지시냐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시누이가 저를 달래며 말하더라고요. 아우 언니 마음 다 알아요. 엄마 그만 좀 해. 산모한테 할 소리가 있지 모유 수유 가지고 정말.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대신 사과한다며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하고 시모를 데리고 일찍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 시댁 식구들을 보며 엄마는 화가 나서 미치겠다고 하셨고 그런 엄마에게 남편이 연신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래도 남편에게 괜찮다고 했겠지만 그날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눈물까지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했고 시모가 잘못이지 남편이 무슨 잘못인가 싶어 그저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이 돼서야 시모는 전화를 내서 낮에 일은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사과 전화를 내서 자신이 옛날 사람이라 그랬다며 이해해달라고 하길래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흥분해서 사돈 앞에서 할 말이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어머니가 자꾸 그렇게 나오시면 더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남편이랑 다 상의해서 결정하는 일들이고 저라고 모유 안 먹이고 싶겠어요. 알지. 네 마음 다 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시모의 통화로 그나마 화는 누그러들었지만 그날 이후 엄마는 시모랑 일절 대화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모가 뒤늦게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볼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실 뿐 별다른 말은 섞지 않으셨지요. 그래도 시모가 그 후로 잔소리를 따로 하진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대립은 얼마 가지 않아서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부터 태열이 올라와서 잘 관리를 해주고 있었는데 피부가 자꾸만 올라오고 붉어지고 긁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는 아토피 증상일 수도 있으니 내일 바로 병원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지나고 병원 갈 준비를 하는데 아침부터 시모가 찾아온 겁니다. 어디를 가려고 준비를 하냐 묻길래 병원에 잠깐 다녀올 거라 했습니다. 아이 피부가 좀 올라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요. 그제야 시모의 표정이 바로 굳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시모는 같이 병원에 가겠다고 했고 그렇게 엄마와 시모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이 상태를 보더니 선생님께서는 아토피 증상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증세가 약하기 때문에 초반에 잘 관리해서 잡으면 괜찮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시모가 의사 선생님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아이 아토피는 엄마가 먹은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시모는 자신이 아토피에 대해서 잘 안다며 엄마의 양수가 인스턴트 식품을 먹어서 너무 달아져 설탕물이 되어버리니 애 면역 상태가 안 좋아진 게 아니냐며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양수가 소금물이면 애가 면역이 강해져서 이런 일도 없겠지요. 안 그래요? 시모의 말에 저는 이를 악물었고 엄마는 이미 시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모는 눈치도 없는지 계속해서 자신의 말이 맞지 않냐며 의사 선생님에게 따졌지요. 그러자 선생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의 아토피가 무조건 산모 탓인 건 아닙니다. 요즘 그렇게 단 음식을 먹고도 아이 잘 낳는 어머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보통 아이 면역이 안 좋은 건 엄마 쪽도 해당되지만 아빠 쪽도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은 아빠가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등등 어떤 상태일수록 임신을 할 때 그 유전력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시모는 이것저것 반박을 하다가 결국 저희 엄마에게 한 소리 들었죠.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인데 왜 자꾸 반박을 하고 그러세요? 지금 애가 피부가 저런 게 우리 애 탓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싸움은 커졌고 저는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시모에겐 따로 카페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엄마는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제 선에서 알아서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셨고 저는 시모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지내는 건 제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니,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저 어머니한테 손주 못 보여드려요. 뭐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내가 조금 잔소리했다고. 임신 전부터 지금까지 어머님은 계속 제 탓만 하고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시잖아요. 저 상처 많이 받았고 저희 엄마는 더 상처받으셨어요.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건 그렇다 쳐도 저희 엄마 앞에서 가슴에 못 박는 말씀하시는 거 더 이상은 안 참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고 뭐고 가만 안 있을 거고 이걸로 이혼까지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애 혼자 키우는 거 무섭지 않고 시댁이라서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고 그런 것 따위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죠. 그제야 시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앞으로 손자 마음껏 보시고 싶으면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님 때문에 저희 엄마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더 이상 손자 보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니 그대로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저것이 어른한테 말하는 버릇이 그게 뭐냐? 시모는 흥분해서 소리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카페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시모가 뭐라 말하건 무시했죠. 그날 시모와 헤어지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낮에 시모와 이런 일이 있었고 대판 싸웠으며 경고까지 했다고요. 남편은 처음엔 놀라서 그렇게까지 어머니를 하대하며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같이 또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가 저희 엄마 앞에서 한 말들을 다시 말했더니 남편은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뒤늦게 미안하다며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시모는 집으로 자주 오진 못했고 일주일에 한 번 올 때마다 조용히 아이만 살펴보고 갔습니다. 그것도 조금만 이상한 말을 하려고 하면 시아버지가 말려서 결국 일찍이 돌아가고 말았지요. 그래도 시아버지나 시누이가 제 편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한 6개월간은 시모와 신랑이나 대립이 없었고 이렇게 자리를 잡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마침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와서 아이를 같이 보며 말하는 겁니다. 언니, 이번에 신축 아파트 지어지는 거 알아요? 시누이는 남편 직장 근처에 새로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들어가기에 딱 좋은 조건이었고 구조도 잘 나왔더라고요. 교통편도 좋았고요.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난 결혼도 안 했잖아요. 딱 언니 오빠 살기에 좋아요. 신우이는 무조건 넣으라고 했고 그렇게 남편과 저는 넣어서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되자마자 바로 대출을 알아보았고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대출이 가능하더라고요. 나머지 잔금은 남편이랑 저랑 둘 다 회사 퇴직금만 미리 당겨받아도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대출은 상담을 통해 몇 차례 알아보았고 다행히 될 것 같다는 답변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가 축하해 주었고 새 집에 들어갈 생각에 신나 있었죠. 남편도 저도 회사에 퇴직금을 당겨받으려고 말씀드렸고 아파트에 새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바로 처리를 해주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주식을 알아봤는데 이거 진짜 돈 되는 거던데? 남편은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테스트 삼아 돈을 넣어봤는데 2배를 당겼다는 겁니다. 치고 빠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설명을 하길래 돈을 번 것은 반가운 일이었지만 순간적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듯이 말했어요. 여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지금 들어오는 월급에 주식에 다른 돈은 투자하지도 말어? 왜? 돈 벌 수 있으면 투자해야지. 넣었다가 날리면 어떡하려고. 절대 큰 돈은 넣지 마. 우리 집 들어가야 하는데 잔금 못 치르면 못 들어가는 거 알잖아. 남편은 자기가 그럴 사람이냐며 한탄을 했습니다. 남편을 못 믿냐면서요. 절대 그럴 일 없으니 걱정 말라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었습니다. 안 그래도 쫄보라서 그런 곳에 돈 투자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주식 이야기를 하다가 코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동안 거기에 빠진 것 같아서 저는 이야기를 들어주면서도 절대 큰 돈은 넣지 말라, 집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오히려 짜증을 냈고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지요. 그러나 제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퇴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데 뉴스에 코인의 위험성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저 봐, 저렇게 돈 잃는 사람도 있잖아. 그때 남편이 갑자기 심란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는 겁니다. 저는 또 제가 남편을 닥달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가 싶어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순간 무언가 쎄한 직감이 와서 설마 하고 물었습니다. 당신 설마 아니지? 안 했지? 제가 불안한 표정으로 묻자 남편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면서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불안함에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울지만 말고 말을 해보라고 했죠. 그제야 남편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직장의 동료가.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직장 동료가 자꾸만 코인 투자 이야기를 해서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가 원금 상환을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돌려줄 테니 자신을 믿고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지 않으려 했으나 아파트 대출금이 떠오르면서 퇴직금을 내고도 대출금까지 빠르게 갚을 수 있는 돈이 한 번에 들어온다는 생각에 결국 했다고 하더라고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잃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이기에 얼른 말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제품에서 잘 자던 아이는 제 소리에 놀라 울기 시작했지만 아이의 울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얼른 말하라고 다그쳤고 그제야 남편은 퇴직금 4천만 원을 다 넣었다고 했습니다. 2배로 벌 생각에 넣어서 8천이 생길 거라 믿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당신 미친 거냐고 제정신이냐고 소리쳤고 남편은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울고 싶은 건 오히려 저였죠. 상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바로 투자해서 날리다니요. 그 사람이, 그 팀장이 원금 상환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어. 그래서 그 사람도 했으면 똑같이 잃었을 거 아냐. 남편은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구두로 약속을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도 잃어서 당장에 그 돈을 주지도 못할 텐데요. 남편의 멱살을 붙잡고 울며 화내고 며칠간을 악에 바쳐 소리쳤습니다.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아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고 연락도 오지 않더라고요. 사고는 쳐놓고 이렇게 나오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친정에 전화해서 울며 말했더니 엄마는 일단 마음 추스르고 어떻게든 해결을 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했지요. 2천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고 하시길래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고는 남편이 쳤는데 저희 집안에서 2천이나 빌려준다니요. 말도 안 되죠.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잔뜩 잠긴 목소리가 받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4천을 날린 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든 새 아파트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냐고요. 시댁이 연락을 하든 어디다 돈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 이야기 들었다. 얼마나 놀랐냐? 시아버지는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미안하다며 아들놈이 그렇게 사고를 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급한 대로 돈을 빌려주시겠다고 하시기에 저는 남편이랑 꼭 벌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3천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2천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통장으로 2천만 원을 쏴주셨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시모가 연락이 왔습니다. 니들이 돈을 날린 걸 가지고 왜 우리가 빌려줘야 하냐? 시모는 절대 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코인으로 돈을 날렸고 당장에 들어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빌리는 거라고 했어요.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했는데 시모는 부부의 일을 다른 가족에게까지 떠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그치지 않고 소리치는 시모에 당신 아들이 일을 벌렸으니 좀 빌려달라는 건데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는 것도 싫으냐고 따지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도 좋아서 투자하라고 했다며. 니들이 책임감 없이 투자해놓고 왜 문제 생기니까 우리한테 난리냐? 이것 봐라,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100일 날 아이들 낳았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어. 제가 투자를 하라고 했더니요. 남편이 혼자서 7천만 원이란 퇴직금을 코인으로 다 날린 건데요. 저도 같이 잘못했다면 면목이 없어서라도 연락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왜 또 출산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제야 시모는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분명 통화로 남편이 다 설명을 했다면서 대출금을 갚으려면 20년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투자를 했다고 했다는 겁니다. 전 일절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잘못 전달한 것 같다고 했지요. 시아버님도 남편이 돈을 날린 사실을 알고 있는데 대체 어머님만 모르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시모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한탄을 하며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아버지는 그렇다 쳐도 엄마한테는 너무 면목이 없어서 나 혼자 한 게 아니라고 말을 했어. 당신 때문에 나까지 욕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왜 생사람을 잡고 그런 오해를 만들어서 욕먹게 하냐고 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사과했고 전 급한 불이나 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2천, 친정에서 2천을 빌려 남편이 날린 4천을 겨우 채웠고 날짜에 맞춰서 아슬하게 새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2천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시모는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시아버지께서 본인의 개인 돈으로 빌려주는 거니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만류해 주신 덕에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지요. 입주를 하고 나서는 남편의 통장에 돈을 모두 제 통장으로 돌렸습니다. 대신 남편도 저도 서로 사용하거나 돈 쓰는 내역을 알 수 있겠지요. 그래야 더 이상 남편이 큰 돈으로 저 몰래 다른 짓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대신 월급에서 빼서 쓰는 개인 돈은 터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경고했어요. 한 번만 더 주식이든 코인이든 돈 날리는 일이 생기면 다 필요 없이 이혼이야?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빚을 감당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빚을 감당하는 건 오로지 당신의 몫으로 하라고 했어요. 제가 만들지 않은 실수로 인해 힘들어져서 내 아이에게 투자해야 할 돈을 투자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두고 볼 수 없다고 했죠. 남편은 알겠다고 협조했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오픈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말고는 그래도 좋은 아빠였고 좋은 남편이었으니까요.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다시 시작을 하며 남편과는 사이가 완화됐고 제가 일하는 낮에는 엄마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바로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낮에는 아이를 보내고 오후 늦게는 엄마가 데리고 와서 돌봐주셔야 했죠. 한 달 정도 그렇게 일을 하면서 엄마에겐 감사한 마음에 용돈도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퇴근이 길어지더라고요. 야근도 자주 하고 주말에는 일 때문에 회사에 나가봐야 한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오래 집을 비우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많은 거 바래? 애 좀 봐달라고.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응? 주말이라도 벌어야 돈을 빨리 갚지. 어디서 약정일 잡아놓고 대출 받은 것도 아니고 가족들한테 빌린 거잖아. 나랑 같이 꾸준히 갚으면 되지. 남편은 그런 제게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시댁과 처가 모두에게 마음의 짐이 있어서 빨리 갚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해는 하지만 저도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애를 봐줘야 내가 밀린 살림을 하지. 주말에 내가 놀아? 애 보고 하면서 어떻게 살림을 해. 장모님이라도 불러 그럼. 남편은 신경질이 잦아졌고 돈을 벌어야겠다며 주말마다 나갔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야 들어왔죠.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봐달라고 하면 엄마는 달려오셔서 애가 엄마를 좋아하니 저보고 보라며 살림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엄마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엄마는 이서방은 어디 갔냐고 물으시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돈 벌어야 한다고 주말에 요즘 출근해. 아유, 그 빚 때문에? 그래도 주말엔 집에 좀 있지. 말해도 소용없어. 본인이 사고 친 거라 수습을 얼른 하고 싶은지 눈치가 보이는지 무조건 벌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엄마는 그 마음도 이해는 간다고 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냐고 하면서요. 그래도 고생하니 잘 챙겨주라고 하기에 그저 쓴웃음만 흘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 말이니 그래도 부부니까 따라주자 싶었는데 남편이 뒤로 다른 짓을 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남편의 주말 출근은 2달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어느 평일부터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아프기라도 한 건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남편에 대해 물으시는 거죠. 예, 이서방 회사에서 일하지. 회사가 이 근처라고 했나? 그런데 왜?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왔는지 알림이 뜨는데 올라오진 않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오길래 혹시나 싶어서 내려가 보니 차가 없더라. 오류인가? 남편은 회사에서 일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와서 주차장에 차를 댈 리가 없었지요. 전화가 온 것을 착각한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전화가 오면 번호가 뜨지 차 번호가 뜨지는 않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기에 의아했습니다. 엄마가 기계를 만지실 줄도 몰라 이것저것 눌러보기 힘들어 하셨고 다시 제대로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으셨어요. 전 그저 착각하셨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엄마가 전화가 오셨어요. 이번에도 남편의 차가 진입했다는 알림이 떠서 혹시 몰라 아이를 안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봤는데 차는 보이는데 남편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제야 느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집에 들린 거냐고 전화로 물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엄마에겐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남편에게 이 이야기는 하지 말고 주차장에 차가 들어와도 알림이 뜬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했죠. 그제야 엄마는 놀란 목소리로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자기가 뭐 잘못 말한 거냐고 하길래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말하지 말고 있어봐. 아유, 나 때문에 괜히 너랑 이서방 또 싸우는 거 아니지? 안 싸워.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살다 보면 불현듯 묘한 직감이라는 게 스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마 제 말을 듣는 엄마도 느꼈겠죠. 그러나 입 밖으로 차마 내뱉을 수 없어 엄마는 조심하라고만 했고 남편의 행동이 거슬리긴 했지만 바로 추궁을 하기엔 건덕지가 없어 어떡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에 바빠? 내일 하루만 쉬고 애 병원 좀 데려가 주면 안 돼? 최대한 돌려 말했습니다. 된다고 하면 남편을 미행하려 했어요. 그런데 가차없이 거절하더라고요. 마치 집에는 올 시간이 없는 사람처럼요. 아유, 바빠. 한창 바쁜 시기라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당신이 가.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다며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휴가를 내고 집에 있을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날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아침이 돼서 바로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오늘 하루만 쉬겠다고요. 남편은 이미 출근을 해서 집에 없는 상태였고 엄마는 집으로 오셔서 출근 준비도 하지 않은 저를 보며 놀라시더라고요. 출근 안 하니? 오늘은 하루 쉬기로 했어. 어디 아파? 상태 안 좋은 거야? 그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쉬는 날이어서 안 나가는 것이니 걱정 말라고 했죠. 엄마와 식사도 하고 살림도 같이 하면서 애를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쯤에 거실 인터폰이 울리더라고요. 화면으로 뛰어가 보니 정말 남편의 차량 번호가 뜨면서 주차장으로 진입했다고 나왔습니다. 엄마는 당황해서 아무런 말도 못했지요. 전 잠시 아이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보겠다고 했지요. 그제야 엄마의 표정은 굳어졌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치챘는지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겉옷을 챙겨 입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동 라인에 남편의 차가 세워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가는 순간 비어있는 차 안은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가버린 것 같았죠. 집으로 올라올 거였다면 저와 마주쳤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않았으니 다른 곳으로 샜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냐고 전화로 따져 물으려다 경비실로 찾아갔습니다. 남편 차가 살짝 긁혔는데 어떻게 된지 알고 싶으니 CCTV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했지요. 아저씨는 흔쾌히 주차장 CCTV를 돌려 보여주었고 놀랍게도 남편이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잡고 다른 층으로 향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바로 옆 라인의 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층수까지 확인하고 난 뒤에 감사하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올라간 라인으로 건너가 엘리베이터를 탔고 그 층으로 가서 두 개의 문 중 한 곳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머지않아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때부터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니길 바라면서도 오해이기를 바라면서도 자꾸만 기정사실이 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죠. 누구세요? 관리실에서 나왔어요. 관리실에서 나왔다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타났지요. 그녀가 저를 보건 말건 저는 바로 시선을 내려 신발장을 살폈습니다. 익숙한 디자인의 구두가 보이자 그것이 남편의 것임을 확신했고 그대로 문을 확 잡아당겨 열었습니다. 놀란 여자가 눈이 커져서 소리치더군요. 어머,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여자를 벽으로 밀어버리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주방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남편은 국을 떠먹다가 저를 보더니 놀라서 사례가 들려 캑캑거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설명을 하겠다는 듯 손을 들어 보였지만 전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네가 왜 여기 있어? 니들 뭐야? 여보, 여보, 내 말 좀. 그제야 현관문 앞에서 저를 따라 들어와 따지려던 여자가 놀라서 사색이 되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와이프인 걸 몰랐던 것이지요. 그대로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으며 저 여잔 뭐고 왜 오후마다 들어오는 거냐고 따졌지요. 그제야 여자는 아차 싶은 표정으로 인터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왜 들켰는지 알았다는 표정이었죠. 여자가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기에 남편의 발로 차 밀어버리고 여자에게도 달려갔습니다.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안방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그대로 따라 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외쳤습니다. 낮부터 뭐하는 짓거리냐고 애 있는 남자, 안에 있는 남자를 왜 건드리냐고 했죠. 그 와중에 남편은 제게 달려와 저를 말리며 외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진짜야,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은 안간힘을 써서 저를 제압했고 설명할 테니 일단 들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얼토당토 않는, 아니 믿기지도 않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와서 몇 번 마주치다가 일자리 소개를 해준 것뿐이야. 남편은 이곳으로 이사 와서 아파트 근처 흡연구역에 들어갔다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유일하게 담배를 피는 여성이라 신기해서 말을 걸었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자기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고 정말 그 회사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점심을 같이 먹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여자가 먼저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일자리 구하게 해줬으니까 집에서 밥을 차려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진짜야. 정말 밥만 먹었어. 정말로. 내가 일자리 연결해줘서 고마워서. 그래서 밥만 대접을 한 거야.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 정말이에요. 정말로 밥만 대접했어요. 당신 남편한테 말하면 믿을까? 사자 대면하자. 당신 남편 번호 대봐. 누가 고맙다고 밥을 대접한답시고 본처랑 남편도 없는 자리에서 단둘이 식사를 해? 흥분해서 외치자 여자는 자신이 생각이 짧았다고 했고 남편 또한 오해 살 일을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군요. 어림도 없었습니다. 집안을 두리번거리니 식탁 위에 여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핸드폰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집어들어 눌렀으나 잠금이 걸려 있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잠금 풀어서 연락 나눈 증거라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것만은 싫다며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보여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니들 가만 안 둬. 절대 이대로 안 끝나. 두고 봐. 그대로 그 집을 나왔고 남편이 저를 붙잡으려 나왔으나 뿌리쳤습니다. 이혼을 다짐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두려웠지만 남편과 사는 것 자체가 더 지옥일 것 같았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가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묻기에 남편이 바람 폈다고 했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니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지만 엄마는 바로 남편을 노려보며 말이 되는 변명을 하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아이고야, 꼴의 남자라고 할 건 다 하고 다니네, 이 망할 놈이.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의 짐들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싸다 말고 열이 뻗쳐 남편의 얼굴에 던졌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짐도 챙기지 않고 빈손으로 집을 나갔고 저는 그날 펑펑 울면서 엄마에게 위로를 받아야 했지요. 엄마는 걱정 말라며 저를 달래면서도 애 키우는 거 도와줄 테니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여자의 집을 찾아갔고 여자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대화하는 소리는 들렸지만 문은 끝까지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입주민 카페에 글 올려서 당신 남편은 물론이고 이 아파트에 모두가 알아야 열어줄 거냐고 했더니 그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자는 경멸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보고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으나 전 여자를 밀어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봐요. 누가 멋대로 남의 집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상황을 이야기했지요. 남편분의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사실이냐고 따져 묻더니 바로 여자의 뺨을 때리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가 증거 있냐고 소리치기에 아파트 주차장 CCTV가 증거라며 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게 풀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소송 상담을 받았고 현장을 습격했으며 아파트 주차장 CCTV에 증거들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그 둘이 발뺌하고 정말 밥만 먹었다면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는 받기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더 찾아보라고 하기에 고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지요. 남편 차에 도청기나 뭐라도 달아야 하나? 그건 불법인데 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그런 제 고민은 바로 다음날 아침에 해결됐습니다. 어제 제가 깽판을 치고 나온 그 여자의 남편이 저를 찾아와 사진 몇 장을 주더라고요. 둘이 회사 들어가기 전부터 눈이 맞았더라고요. 상간녀의 남편이 가져온 것은 상간녀와 제 남편이 서로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비밀 SNS 계정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빼앗아 로그인되어 있는 다른 계정을 들어가 증거를 찾아낸 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단둘이서만 그렇게 사진을 올려놓고 즐겼다니. 그 사진들에는 서로 모텔에 간 것까지 찍혀 있었고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에 저는 기함하고 말았지요. 주말에 야근을 한다고 회사에 간다던 나날들이 모두 그녀와 외곽으로 나가 데이트를 즐겼던 날인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말끔히 준비했고 판결은 제 승소로 끝나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 또한 진행해서 원하는 금액의 액수를 받아냈지요. 마음 같아선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 내 남편과 상간녀 둘이 더러운 짓을 했다고 소문을 내고 싶었지만 그가 벌어야 아이 양육비와 위자료까지 줄 테니 그럴 수는 없었지요. 반면 저와 다르게 상간녀의 남편은 상간녀를 아주 처참히 망가뜨리겠다는 듯이 그녀의 회사에 증거 사실이 담긴 팩스를 보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상간녀에게 판결문에 따라 받아야 할 2천만 원의 돈을 받은 직후라 저에겐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때에 맞춰 아슬하게 양육비를 벌어들인 셈이었지요. 그 뒤로 저는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고 있고 남남이 된 시댁과는 더 이상 왕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시누이와 시아버지였던 두 사람만 나름 손주이자 조카라고 찾아오면 아이를 보여주긴 하지만 남편과 시모는 상종도 하지 않고 있죠. 시모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이게 다 네가 그날 애를 못 낳아서 이런 거라고. 집에 불길한 기운이 퍼져 내 아들에게까지 침범한 게다. 그냥 확 입을 꼬매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아이에 대한 미련이 남은 전 남편은 가끔씩 연락이 와서 다시 합치자고 하지만 저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용서가 돼도 바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아이를 둔 아빠가 말이지요. 단 두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빠지니 지금은 나름 행복을 느끼고 있네요.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이제 과거를 잊고 전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